이 드라마를 볼 때 죽음이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은 사람이 죽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죽음에 일관된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자살입니다. 그게 자살을 가장한 타살이든 순수한 자살이든 모든 죽음의 방식은 자살입니다. 대부분이 피멍이 새겨진 자살로 위장된 타살인데 몇 가지 자살은 글자 그대로 자살이었죠. 특히 이 드라마 2화에서 나온 에피소드 꼬마 여자아이 사건은 좀 뜬금없지 않나요? 그게 왜 있을까 봤더니 이 에피소드에 이 드라마의 중요한 암시가 있습니다. 행거리를 당하는 어느 꼬마 소녀의 이야기죠. 이 아이가 친동생은 아닌 것 같죠. 자살을 했던 오빠가 이름이 없다고 하니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자살하던 날은 얼굴이 멍투성이었던 게 친구들에게 맞아서인지 아빠에게 맞아서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도 아빠에게 맞았다고 하는 게 정황상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날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 학생은 정말 무자비하게 폭행을 했죠. 신고라, 그러니까 알리려고 했습니다. 힘없는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 그런데 그걸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자살을 합니다.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친구들에게 동생을 부탁합니다. 집에 꼭 가봐달라고 손바닥에 비번까지 적어놓죠. 반드시 구해달라는 겁니다. 알려달라는 겁니다. 어디에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힘없는 아이가 할 수 있는 선택, 자살이었습니다. 세 친구 중에 2명은 아무 역할을 못했죠. 하지만 한 친구는 어찌어찌해서 구사년과 같이 꼬마 아이를 구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가 왜 있을까요? 제가 볼 때 조그만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숨바꼭질 같은 이야기가 어떤 사정이 있는지를 암시하는 복선. 먼저 초상화를 보시죠. 초상화에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문상을 간 아이의 초상화는 계단에서 굴러 죽은 3아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살한 오빠가 아니죠. 그래서 타살을 당한 저 아이의 초상화는 살아있을 때랑 뭐가 다를까 봤습니다. 죽을 당시 왼쪽에는 아무 흉터나 얼룩이 없습니다. 초상화 왼쪽에는 흉터가 있습니다. 화상 자국입니다. 그리고 빌런 아빠 얼굴을 보시죠. 흔적이 있습니다. 분장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는데요. 화상 자국이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구사년과 같이 친구의 원한을 풀어준 김민재 닮은 이 친구의 얼굴에도 화상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살을 했던 오빠가 흔적을 남겨줬습니다. 한 아이는 도망가 버렸고 한 아이는 그 빌런 아빠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아이는 구사년과 함께 어찌어찌해서 이 사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2아이에게 오빠는 빌런의 흔적을, 살인자의 흔적을 보여준 겁니다. 구사년과 염혜상에게요.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자살한 아이 친구 얼굴에 있던 화상 자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사년이 그럽니다. 지금도 보여요? 붉은 얼룩이 없어졌습니다. 그 자살한 아이도 없어졌죠. 이게 뭘까요? 죽은 아이가 흔적을 나타낸 겁니다. 죽은 아이가 흔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빠 얼굴에 있는 흔적, 범인 얼굴에 있는 흔적, 친절하게 비번을 남겨도 안 되니 방향까지 가르쳐주고 그것도 모자라 얼굴에 흔적이 있는 놈이 범인이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드라마에서 자살을 위장한 타살에 늘 궁금한 건 피멍자국이죠. 모든 자살로 위장한 타살 현장에 있는 피멍자국. 그건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염혜상 어머니가 죽던 장면을 잘 보시면 염혜상 어머니의 진한 피멍 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가 아주 교묘하게 염혜상 어머니의 팔목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자, 보시죠. 처음에는 없습니다. 조금 있다 생기죠. 그리고 커집니다. 마지막에는 늘 보던 그 짙은 피멍 자국입니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흔적이 생기는 겁니다. 악귀가 나타나서 무슨 일을 했을 때 그 피해자들의 몸에 흔적이 생깁니다. 악귀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이 드라마의 중요한 소재는 자살입니다. 드라마 처음 시작할 때 염혜상이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위피빈 치사.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대신 복수해주는 법률제도. 자살 사건에 보이지 않는 손, 진짜 범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당시 조선시대에 있던 법전 대명률에 있던 내용이죠. 똑같이 죽음은 죽음으로 다스립니다. 자살은 치명적으로 불발된 구조의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자살 행위 자체는 자살자 자신이 감행한 것이지만 어찌 보면 자살은 철저히 자살자가 처한 사회적 문제라는 거죠. 자살한 학생도 구조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 고리대 금업도 결국 구조의 외침이죠. 이 드라마에 흐르는 주제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악귀는 자살과 관련돼 있을 확률이 많습니다. 불발된 구조의 외침, 힘없고 무력한 개인들의 불발된 외침,
길면 편집이 어려워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이 장이 아주 정성스럽게 손가락 없는 목단이, 그러니까 태자귀가 된 아이를 덕다리에 예를 갖추어서 걸어줍니다. 이 장면을 보고 태자귀는 악귀가 아니고 이거는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태자귀가 한 번 있던 것도 아니고 그전에도 있었던 못된 의식이었기 때문에 일단 태자귀가 하필 이때 악귀가 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어떤 과정에서 손목에 피멍이 생긴 자살, 어쩌면 자살로 위장된 타살, 태자귀 사건과 관련해 기자나 형사가 처음에는 수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당연히 목단인의 가족도 수사와 취재가 있었다는 거겠죠.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시끄러워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원캐피탈은 취재하던 기자도 죽였고 형사도 죽였습니다. 제일 걸리적거리는 게 누굴까요? 무지랭이 같았던 그 가족들입니다. 마침 덕다리 나무는 자살 나무입니다. 덕다리 나무도 있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한번 또 추론을 해보겠습니다. 고생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십시오. 또 뵙겠습니다.